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왜 습격을 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봐. 뭐 정치 사범들, 중학범들, 뭐 간첩 뭐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갖고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겠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적 영역인 인터넷과 출판물에서 5.18을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국가공인 친일파 이장군 묘역의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신혜영. 40년대 들어서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 서서 말했던 가장 유명한 일화가 나는 죽어서 야스쿠니 심사에 잠들고 싶다 말했던 사람이 바로 신태영 히라야마 호에입니다. 국립묘지인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친일파 11명이 묻혀있고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훨씬 많은 63명을 친일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사람도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 데다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이 겹치면서 법안 상정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 화합이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일 청산은 여당, 야당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촉매로 남북관계가 연일
날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한 번 적대 행위 중단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위기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으로 보내진 전단은 모두 1923만 9천 장.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이유로 전단 살포가 제지된 적도 12차례 있었습니다. 길어지는 논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노래표연합 의장 안산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번 온라인 촛불 공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보통 독재자는 이렇게 엄청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뭔가 독재자라는 느낌을 받는데 같이 고민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면서. 아, 너무 검찰의 횡포가 심하다. 얘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싶어 한다. 실질적으로 그럴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흘러가는 그런 검찰 독재 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겨냥해서 당신은 독재자다 라는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실과 정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대통령을 꿈꾸며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주공화국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믿어왔던 지난 나의 인생은 모두가 평등하고 주인인 줄 알았지. 진실과 정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대통령을 꿈꾸며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하지만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는 자들이 세상을 바꿀 힘을 너무 많이 가진 탓에 떨어지는 나뭇가지 위에 달린 꽃송이 하나 둘 지켜내지 못한 우리. 진실과 정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대통령을 꿈꾸며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무리한 수사, 차별적 기소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날카로운 칼날 쓰러져간 이름을 셀 수도 없어. 너의 선택적인 정의가 불러온 죽음 타락한 언론과 붙어먹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은 간데없고 대한민주공화국 그 권력의 끝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독재자. 정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대통령을 꿈꾸며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진실과 정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대통령을 꿈꾸며 칼을 휘두르는 너만의 방식으로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너는 독재자.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인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야당하고 협상도 하고 있고 또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개정 법률안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요. 이왕이면 9월 내에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미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은 20대 국회 때 통과돼서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인데요. 공수처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를 쫓아서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 그 다음 공수처는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로드맵은 저희 당내에 TF를 만들어서 고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권한을 나누기 위해서 일부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수사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견제 장치로 거론됐던 공수처는 서둘러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된 작업들이 진행됐고 또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회에서 관련된 법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쌤과 함께라면 사회는 문제 없다. 네, 안녕하세요. 범쌤의 사회 특강입니다. 가짜뉴스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시험에 나올 가장 중요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모든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주입하면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가짜뉴스 특징을 오늘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 목. 가짜뉴스를 보면 거북목이 된다. 이렇게 되셨죠? 자, 거북목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 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겠죠? 그래서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판을 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받아쓰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한다 첫 번째 특징을 받고 두 번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언론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조선일보가 왜 최근에 정정합니다라는 코너 만든 거 알고 계신가요?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중에 한 줄로 띡? 지금 이거는 뭐 국민한테 지금 다 실컷 우롱해놓고 말도 안 되는 행태죠.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땅에 존재한다는 것 부끄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가짜뉴스의 특징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적폐들의 권력을 주로 유지하고 쟁취하는 데 쓰이는 만큼 진보 민주 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논두렁 시계라는 이 허무맹랑한 뉴스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의 특징을 거북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추미애 장관이 있겠죠. 아들과 관련된 이런 가짜 뉴스로 굉장히 언론에서 맹폭을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휴가 사용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서 보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어요. 윤미향 의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윤미향 의원을 맹폭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소비 심리를 아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안 하고 경제를 안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교활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유명한 이런 인사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국민들까지 피해자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번 개념 정리를 통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 촛불을 시청한다. 정답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하는 만큼 온라인 촛불을 통해서 재밌는 그리고 또 유익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이 맞습니다. 자, 2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가짜뉴스를 적극 처벌한다. 네, 정답이겠죠?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뭐냐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공권력에 의한 것만큼 크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면 언론 탄압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 언론의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닐까요? 가짜 뉴스는 끊임없이 생산하는데 뭐 처벌은 안 받고 있어서 이만큼 우리 사회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여러분들의 81%에 달하는, 그죠? 어마어마하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착이 되면 언론의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언론의 가짜뉴스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지금 2번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가짜뉴스를 쓰지 말라고 조선일보를 설득한다. 아유, 안 되겠죠? 네, 설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 100년 동안 어떻게 했죠? 네, 계속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만이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것,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고춧가루를 탄 소주를 한 잔 마신다. 아이고, 이거는 저 감기 걸렸을 때 하는 미신인데 이마저도 감기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자, 5번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어본다. 아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바쁜지 안 들어주더라고요. 네, 산타 할아버지는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온라인 촛불을 시청한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거북목, 거짓말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목숨을 앗아간다, 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촛불을 시청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서 가짜뉴스를 끊어낸다, 해결한다 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제 기억으로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요. 1년이 지금 남았는데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 이례적이기도 하죠. 제대로 된 수사 기소 엄벌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늑장 수사 규탄한다. 늑장 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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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수사 규탄한다. 우리가 나경원, 최성애 고발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계속해서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만 5번이 넘게 왔습니다. 고발을 당했어도 조사받지 않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최성애 씨 고발 작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됐죠. 나경원 씨 고발 작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 정말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나경원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매우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습니다. 나경원 씨의 따님 입학비리, 성적비리 매우 확실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을 고발한 내용은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업무방해 내용입니다. 비리백화점인 나경원, 그리고 사학비리 온상인 최성애 전 총장은 반드시 구속,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진정한 엄마 찬스 나경원, 사학비리 최성애. 작년 9월부터 12차례가 넘는 고발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인 조사는 10차례 받았지만 나경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며 공정의 문제를 넘어서 비상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 직무유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소환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1년이 넘었다. 다음 주부터는 직접 탄원서도 제출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 라인들을 감찰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 척결하자. 사학비리 척결하자. 사학비리 척결하자. 사학비리 척결하자.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21대 국회 희대의 부동산 재벌 누가 떠오르시나요? 비리 금액이 팔수록 더 큰 바로 박덕흠 의원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5년 동안 본인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 산하 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등으로 수천억 이익을 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비리 액수가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것이었는데요. 1,000억 원대에서 시작해 매일 1,000억씩 불어 5,000억이 추정된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덕흠은 국토위를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지만 과거 환노위를 방문해 김용균법 제정을 방해한 전력이 확인되어 그마저도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이어졌어요. 결국 차가운 여론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지난 23일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데요. 정말 여론을 의식했다면 탈당이 아니라 탈의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덕흠은 불과 2개월 전에도 부동산 관련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집값 폭등이 한창 논란이던 때에 재건축 특혜 3법으로 73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때 박덕흠은 나도 손해를 보고 있다.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다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솔직한 대답 같습니다. 수천억 만지시는 분의 집값이 고작 73억 오른 것도 성질날 텐데 그깟 푼돈 가지고 기자들이 귀찮게 보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적폐 세력들의 비리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도 잘 안 오는 큰 액수의 비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리는 게 통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썩은 정치인이 적폐들 안에 박덕흠 뿐일까요?
이러니 공수처가 생기는 걸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겠어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뒤가 구린 적폐들 단숨에 국회에서 걷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평 끝. 부동산 투기꾼의 시세 차익으로만 13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만 5회사가 넘는데 다 건설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쯤 되면 투기꾼이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토교통에 활동하면서 자기 가족들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자 국민의 암덩어리인 이 정당을 심판하고 퇴출시키는 의미 있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고발인 조사를 안 하냐, 왜 수사를 안 하냐. 김해 법무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의지가 전혀 볼 수 없다. 박덕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및 부패방지법 11억의 재산을 누락한 조수진 의원을 선거법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수진 11억, 박덕흠 73억 이런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언론들도 보도를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공분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의 심각한 불법 비리 혐의들을 공동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민원 공사실 여기서 기껏 몇십억 벌어놓고 우쭐대지마. 여기고 누구보다 더 크게 번 사람이 있어. 100억? 아니야. 200억? 아니요. 300억? 아유, 얼마를 본 거야. 당신의 상상보다 더 큰, 무지하게 더 큰, 대박 더 큰, 더 큰, 더 큰 박덕흠. 1,000억? 아니야. 2,000억? 아니요. 3,000억?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야, 이게? 응? 자, 이건 진짜 윤짜장이 나서야 할 때. 분명 잘 뒤져보면 어딘가 표창장이 있을 거니까. 아니면 그 아들 휴가 나왔을 때 뭔가 병장회의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봐. 응? 윤짜장. 지금부터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댓글창에 촛불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 반북에서 반중국으로 극우 세력의 이유 있는 변신. 최근 국민의힘 당은 당색 변경을 놓고 옥신각신했습니다. 노란색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중국 국기와 공산당 깃발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노랑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냐는 소리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원래 극우 보수 세력이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 좌파다. 정부가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다. 코로나가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해서 코로나가 퍼졌다. 가짜뉴스 퍼뜨리기, 사사건건 트집 잡기, 억지 부리기 등등.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주특기가 종북몰이였는데 이게 잘 안 통하니까 차라리 반중국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변신의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극우 개신교 세력들과 성조기 부대, 이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정신적 노예 수준이죠.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사실 다 미국발 가짜뉴스죠. 지금 극우들이 반중국 공격에 매달리는 건 미국을 위해서입니다. 최근 폼페이오의 연설입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다.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있다. 이번엔 트럼프의 연설입니다. 중국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 어떻습니까? 극우 세력들은 지금 미국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 사실상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둘째, 군사 분야입니다. 미 공수부대원들이 괌에서 점령 훈련을 진행했고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을 접근시켰어요. 셋째, 외교 분야입니다.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곧바로 중국도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죠.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국가 역량은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국력은 쇠퇴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상실하고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면 대결을 해서라도 판세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악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극우 세력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친중 좌파로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혐중 정서를 퍼뜨리는 등 미국의 반중국 돌격대로 나선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 정부를 전복하고 보수 정권을 세우는 것. 둘째, 미국의 전략과 이익을 관철하는 것. 셋째, 이를 위해서는 전쟁 위기도 불사할 것. 촛불 시민들의 중단 없는 투쟁, 완전한 적폐청산이 절실한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어느새부턴가 태극기 집회, 거기에 보면은 대형 교회가 보내는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어요. 가보면은 태극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조기도 많아요. 성조기 집회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 기독교가 19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평안도, 서북지방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19세기 말 서북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던 게 조선 500년 동안에 실력은 있는데 너무 차별을 받았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조선 팔도를 휩쓴 게 아니라 주로 서북지방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란을 심하게 당했는데 교회당은 어때요? 거기 안 건드렸어요. 청나라도 안 건드리고 일본도 안 건드리고 러시아도 안 건드리고 조선 관원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일종의 피난처 비슷하게 되고 거기서 성조기 이렇게 내걸고 있으면은 비교적 괜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그런 신앙이 일찍 생겼고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미 군정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락교회라든가 해방교회라든가 경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일본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시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바로 미 군정의 그 후원을 받아서 특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 물자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이승만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장차관의 30-40%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당시 기독교 신자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한 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성립하게 됐다. 이승만이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설립 과정이 분단국가 설립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 민간인 학살을 친일파가 주도했지만 또 하나 친일파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제주 4.3 사건에서 여순 사건에서 그리고 본토에서 벌어진 엄청난 민간인 학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빨갱이로 몰릴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보직해주면 풀려나는 거고 다 전쟁통에 빈궁할 때 교회를 통해서 물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해서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 뭐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교회가 그런 일정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팽창을 했냐면 한국전쟁 후에 50만 정도 되던 기독교인이 10년 단위로 2배씩 늘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800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고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목사들을 성직자들을 배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게 지금 이제 교회의 어떤 보수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거고요. 8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고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이 중소교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한국 신자는 늘지 않았는데 대형 교회만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중소교회에서 신자들을 쪽 빨아먹어서 대형 교회가 팽창을 하게 됐다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그 기독교가 과거 70년대에 했었던 고난받는 자 민중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굉장히 극보수화됩니다.
그 현상이 두드러진 게 한국 사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문민 정권이 들어서고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다.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변질이 돼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고 회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또 기독교가 극보수화가 되면서 한기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부족했었던 게 회개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지은 죄,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기독교.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을 회복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에? 진짜 휴대폰 싸버릴 수가 있으니까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는지 정말로 참. 이거 집회 정말 삼가해야 돼요. 우리 강화문 이거 집회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안 됩니다. 10월 3일, 9일 정말 모이는 거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말도 안 됩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모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우리가 막아내야만 하고 저들은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를 퍼뜨리자고 와서 연병 꼴값을 부리는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퍼뜨리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 여러 군데 큰 피해를 주는 아주 극악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푼돈에 넘어가지 말고 제발 광화문 집회 나가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포착 외구들이 불법으로 광화문 집회를 열어가지고 온 전국이 코로나로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박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달 만이죠. 그러게요. 너무 오래 쉬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열이 하도 받아가지고 뒷목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뒷목의 혈자리를 알 정도로 피가 막 거꾸로 솟는 시간이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21세기 조선의 열당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단장님. 오늘 카리스마 좀 너무 멋있는데요? 원래 카리스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명품 패션이에요, 이게. 네, 적폐들을 일단 길을 싹 죽여놓고 아시잖아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네, 스나이퍼들은 이렇게 또 패션을. 느와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와르 패션이라고 보시면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거리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어이가 없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이 포스터 보셨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가게며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며 공공기관이며 다 정지 상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다들 아시는 전반스, 정광훈 네. 그리고 국민의 짐. 온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코로나를 또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전에도 우리 8.15 때 광화문 광장에 이 인간들이 나와서 코로나를 퍼뜨려서 우리가 2.5단계까지 사실상 나라를 마비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또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뭐 한 60대 정도를 예약을 했다는 그런 뭐 소문이 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진짜 하나? 이거 완전 미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금지하고 이러니까는 또 드라이브스루 한다는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 거 베낀 거예요 지금. 드라이브스루 저희가 또 그게 전문이잖아요. 근데 좋은 건 이렇게 다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다시 모인다고 했을 때 정말 단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를 전국에 다시 퍼뜨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랑 또 어떤 다른 꼼꼼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집회 허가를 이번에 금지를 시켰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이 시국에 자신들이 탄압받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참 사악하죠. 그래서 지금 정권을 도덕적으로 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명 잔대가리를 굴린다고 볼 수가 있죠. 얘는 진짜 대가리가 잔대가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일부 쌍피를 약간 노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 전파에다가 문재인 지금 현재 정권을 뭔가 부도덕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얘네들의 이제 노림수 같습니다. 네, 연장을 갖고 왔어요. 웬만해서 연장질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연장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복귀를 하겠습니다. 네, 일명 쌍도끼라고 코로나 좀비. 이 좀비들을 향해서 요 연장으로 조져버리겠습니다. 나의 연장을 두 번째 스나이퍼는 누구시죠? 예, 바로 접니다. 와! 오늘은 누구를 저격하시나요? 요즘에 그 포탈에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뜨는 기사 뭡니까? 충해 건물죠. 추장관님을 저격하신 거 아니죠? 설마! 설마? 네, 지금 추장관 아들 건으로 한 달 연속 이슈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총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고, 정가휴가 냈고, 다 안 나서서 휴가를 연장했고,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군대를 안 갔어요, 누가. 안 아픈 걸 아프다고 했어요. 조국 장관, 윤미향 때처럼. 또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하고 합심해가지고 거짓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지금 현재 선두에서 지금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님을 낙마시킨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지금 끌어내리려는 수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아요. 아들 딸내미 부정비리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민의 진이 암덩어리잖아요. 나경원은 성신여대, 딸이 부정일파, 김성태 딸은 KT, 장재원 아들은 제가 유튜브를 따로 찾아봤는데 시간 되면 꼭 봐주세요. 얼마나 아이가 건방진지 하여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자식들이가 있는데, 똥 묻은 개가 이제 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를 개도 아니고 사람을 자꾸 나무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여론으로 이 태세를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된다. 댓글이라도 하나 더 달고, 뭐 좋은 기사도 공유하고. 다시 또 연장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확실히 연장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폐들, 부차구외부도 있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막아서려고 하는 집단들, 국민의 짐, 윤석열 총장, 검찰 마피아 세력들. 그래서 이 집단들을 향해 우리 박 팀장님과 함께 연장제를 한번 하죠. 연장제. 자, 양아치 언론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언론 마피아 두목 조중동입니다. 하잖아, 연장. 그다음 저희가 조져버릴 대상은 사법 마피아. 예, 사법 이 마피아. 사법부에 검찰에 쪼아리 끌고 있는 이 적폐 세력들. 자, 받아라. 자, 마지막 국민의 짐. 네. 국민의 짐. 우리는 적폐 스나이퍼들. 농민 백남기가 아니고 아버지 백남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그리운 아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현실이 모두 꿈이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해요. 아빠는 지호를 웃겨주려고 꽹과리에 춤추면서 노래했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린 웃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난 우리의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당연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ation t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but I'm not the only one. 우리가 백남기다! 살인정권 물러가라!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h man. Imagine all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서울대 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적폐응징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적폐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